안녕하십니까. KG에전에서 교육학 논술을 강의하고 있는 권구현입니다. 자,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2026학년도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바로 2025년에 여러분들이 2026년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제 과목 교육학 논술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순서는 일단 우리가 이 강사 제 소개와 적중 정보, 그리고 이제 고득점자 소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교육학 출제 영역과 경향, 출제 경향,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커리큘럼 안내,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안하는 부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전 준비 테스트를 위해서 제가 마련한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1, 2월 달 기본 이론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걸 순차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마 교육학 논술을 강의한 거는 벌써 3년 정도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교육학에서 교육 심리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때 상위인지학 시험 불안이 논술 수행과 첨삭에 미치는 영향. 이게 이제 최초의 교육학 논술 제 논문이에요. 그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거의. 그다음에 박사에서는 이제 교육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거는 시소고시학원에서는 2021 년도부터 강의했어요. 그러다가 인제 KGN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또 강의를 했으니까요. 이 여기에서만 시소 샘플러스죠, 옛날. 여기에서만 15년 이상 강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있었냐면 EBS 교육학 논술을 최초로, 그리고 최후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지금은 또 한양대에서 이 교육학 논술에 해당하는 논리 및 논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거를 좀 보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제 EBS 교육학 논술 딱 검색하시면요. 거기에 EBS 교육학 논술 교육학 논술 강좌가 딱 나와요. 이 클릭하시면 바로 뭐예요? 이 화면이 누굽니까? 접니다. 이 화면이 저예요. 좀 확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저예요. 그래서 2014, 15, 16 3년 동안 교육학 논술을 강의를 했는데 그 이전에도 없었던 강의고요. 그 이전에는 객관식 교육학 공부를 위한 것이고, 이때는 정확하게 2014 학년도 교육학 논술 강의를 위해서 위에 2016까지 제가 강의를 했었습니다. 아마 최장. 그리고 이 이후에는 교육학 논술 전공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따로 인제 이 강의를 안 만들었어요. 저는 인제 대학이나 연구소 활동하느라고 이거 뭐 촬영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했는데 아직도 이게 살아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아직 보시나 봐요. 그래서 이 강의 하나를 쭉 보시면은, 자,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인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시고, 그러면서 한번 이 짧은 강의예요. 이때 EBS 교육학 논술은 짧은 강의인데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강의는 사실상은 아직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인제 쭉 보시면 사실상은 지금 같은 경우는 이 KG에전하고 대학 강의, 한양대 강의만 요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2025 년도에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한 시간을 좀 많이 만들었다는 점.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떤 이력이 뭐 옛날 것도 있지만 뭐 딱 두 페이지로 이 최근에 2020 학년도 시험부터 쭉 보시면은 이때 인제 이 네모난인데 그중에 다 시험 문제에 적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적중했던 거를 "아 선생님 거짓말 아니냐? 과장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염려가 없는 게 지금도 이 강의들이 살아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제 모의고사 넘버예요. 3-3, 9-3이면 3월 달에 세 번째. 9-3은 9월 달에 세 번째 문제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식별 번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 수강생들이 있기 때문에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도 없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7-6과 파이널. 파이널은 이제 11월 달 일곱 번째 강의. 모의고사 문제, 문제로 맞춘 거예요. 이론으로 맞추는 건 맞추는 게 아니죠. 문제로 맞춰야 돼요. 그다음에 제 교재 중에 명장면 플랫폼 교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다뤘던 것들이 또 F6 파이널 여섯 번째, 또 플랫폼이 35번 모의 문제로 맞아요. 저는 인제 적중이라는 건 뭐냐면 문제로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론 누구나 비슷하게 가르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험 때까지 이 주의 초점,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했느냐 관점이거든요. 이 관점. 그래서 100% 적중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만점자가 되게 많았어요. 이때 오프라인 강의에서만 5명 정도 만점자가 생겼으니까요. 음.
그다음에 2021 학년도에는 제가 자기 평가랑 수행 평가 안에 있는 걸 사실상은 가르치긴 했는데 자기 평가만 집중해서 이렇게 문제를 낸 적이 없어요. 나머지는 인제 다 문제로 만들어서 다 적중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2025년 22 학년도에도 교육 행정 파트에서 연수에 대한 것만 빼놓고 나머지 다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적중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게 2023 학년도까지는 문제로 다 만들어 가지고 적중을 했는데 문제는 요게 2024예요. 출제진이 바뀌었거든요. 이건 이제 출제 경향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출제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특히 온라인 학습 상황에 대한 거. 능력 참조 평가 말고도 요거를 가르쳤는데 요 CAT라는 거 있죠. 요런 부분에서 제가 적중을 못 했어요. 절반의 성공. 그다음에 요번 시험에 2025 학년도 시험에서 지금 이제 타일러의 걸음체, 교육 철학, 학습 심리 요거는 7-4 모의고사로 만들었거든요. 이게 7-8월에 네 번째 모의고사 문제예요. 그다음에 조나스의 구성주 학습 방향 설계는 2017 학년도에 이미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도 했고요.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제가 인제 플랫폼 탐구 78 번의 기출 문제, 79 번의 예상 문제 만들어 가지고 3-4월부터 이거를 계속 다루었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수강생들 즉 50%는 제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 최소한 50% 예요. 최소한 50%는 제가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교육학논술 강의라는 강사 입장에서는 하나도 못 맞췄는데 문제 해설하고 뭐 이러면서 학생들한테 뭐 보니까 좋은 댓글을 막 받고 카페 이런 데 무슨 한마음 무슨 대기해 가지고 이런 데 받는 거 보면 이 사실상 학생들이 그래요. 그분이 적중도 하나도 못했고 잘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이 많은 사람이 그 사람 거를 갖다 댓글을 다니까 "그 강의를 듣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뭐 그 사람이 뭐 어떤 홍보 능력이니까 뭐라고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중요한 건 우리가 복골복이라는 어떤 생각을 좀 접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학 논술 강의를 선택한다는 건 말이죠. 그냥 20% 니까 대충 남들이 가는 거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복골복 운에 맡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과연 그 공부를 했고 그 강의를 오랫동안 했고 또 개별 지도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분들 실력이 점수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 이렇게 이제 공부하신 분들 보면 이제 2025 학년도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2024 화학 전공자분이요. 이분 이제 20점 딱 받은 결과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근데 전공은 창피해서 못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점 중에서 과락 점수가 8.0인데 8.0 미만인 사람은 아무리 전공 점수 80점을 다 받았어도 합격이 안 된다는 점 여러분들 유의하세요. 전공도 80점 중에서 32점 미만인 사람은 과락 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의 예사 환산점 획득 점수는 20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부분은 합격자가 매년 나와요. 이분도 합격자 김모 선생 지금 경기도 포천에 있는 목동학교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20점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분이라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분이 처음에 사실상은 1 차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좀 흐릴 겁니다. 근데 밑에 보면 점수가 교육학이 10.67 점수예요. 교육학 10.67 이에요. 67. 굉장히 점수가 굉장히 낮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확대해서 좀 보여 드릴까요? 이 확대가 나 여기 10.67 이에요. 그게 이분이 10.67. 근데 제 강의를 이제 연간 패키지잖아요. 보통 그걸 수강하시니까. 그걸 보면 19.67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점수가 9점 이상 올라갑니다. 19.67. 그렇죠? 요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접해요. 자주 접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나중에 자기가 말씀하세요. 왜냐면 내가 교육학 때문에 합격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무 고맙죠. 이게. 근데 사실상 우리가 이 가르치는 교사나 강사를 갖다 믿고 따르죠. 따르는데 이 따르는 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라야 돼요. 한번 강의 들으면 팬이 된다는 심정보단 내 문제가 뭐지? 내가 뭘 모르지? 이 부분을 더 파악해서 하루에 0.1%씩 쌓아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가장 우리가 타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보면 뭐 우리가 중고등학생도 아닌데 그냥 막 어떤 이 많이 설왕설래 많이 나오는 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딱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학 논술에서 우리가 딱 보면 알겠지만 매년 만점자는 쏟아집니다. 그렇죠? 만점자 쏟아져요. 근데 가끔 유튜브 상에서 한두 명의 만점자가 이렇게 자기가 동영상을 이제 찍어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 서로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 현혹되지 마세요. 그거는 그분이 20점 만점 받았더라도 그게 잘 써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세하게 특히 경쟁률이 낮은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채점을 쪼금 느슨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과목은 10대 1이 넘어요. 어떤 과목은 5대 1도 안 돼. 그러면 사실상은 채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경쟁률이 낮으면은.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역별로 출제는 사실상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하지만 채점은 각 시도에서 맡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여러 주목해서 보시면 채점은 약간 경쟁률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 좀 느슨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마치 그게 이 FM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다 따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사실상은 논술이라는 과목을 약간은 접해 보거든요, 국어 시간에. 예,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보시면 만점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교육학이 이분은 교육학 때문에 합격했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전공의 난이도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 교육학에서 난이도가 있을 때는 교육학에 의해서 합격합니다, 사실상. 자, 그다음에 이 우리가 인제 이 두 번째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예. 자, 교육학 영역별 출제 빈도, 즉 교육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대학에서 학부 때 교직 이수 과정을 밟으시는데 거기서 뭐 학교 폭력 배우고 뭐 특수교육 배우고 막 이것저것 배우거든요. 근데 그 교직에서 몇 과목 딱 배우면은 끝나는 거야. 근데 나중에 임용시험 공부할 때 보니까 학부 때 안 들었어요.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맨 땅에 우리가 헤딩한다는 속말 있잖아요, 속어. 그런 것처럼 진짜 백지 상태에 출발하거든요. 근데 사전에 여러분들 지금 이게 3 학년이 이 강의를 들으면 딱 좋아요, 이 해설 강의. 자, 교육학 영역 중에서 뭐 교육사도 있고 교육사 중에서도 들어가면은 한국 교육사, 뭐 서양 교육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뭐 저쪽 통계도 있고 연구도 있고요. 생활지원 상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오는 문제를 보면은 자, 일단 교육행정은 이 교육과정평가원이 이 2014학년도부터 14번 출제했거든요. 중간중간에 추가 모집 시험도 있었습니다. 한 두어 번 정도. 근데 교육행정 문제는 계속 나와요. 계속 나와. 100%야. 출제돼. 그다음에 많이 출제되는 게 교육과정 문제가 93%. 즉 한 번 빼놓고 다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교육평가 79%입니다. 요 세 개가 3 대장이에요. 그다음에 좀 더 확장해 보면 교수 학습이 한 57% 정도. 그러니까 사실상은 실적은 요거보다 못 미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파트랑 엮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심리학이 4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5개 파트가 교육학 논술 시험의 메인이에요. 왜냐하면 요 부분은 여러분들 출제 문제를 보면은 2015 학년도를 기점으로 2015 학년도 상반기 여기까지 이때 추가 문제 시험이 있었는데 사회학이 이때 딱 나오고 이 사회학이 있죠. 사회학이 21%인데 이게 나오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안 나왔어요. 상담, 생활지원 상담 있죠, 요거. 요거는 2014 상반기 추가 모집 시험이 있었거든요. 이때 상담 나오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철학은 요 사이에 2015 학년도 시험 요때 이제 2014년 이 12월 달에 시험 봤거든요. 그때 12월 달에 시험이 있었습니다. 2014, 15 이때는. 근데 요때 한 번 철학 나오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7% 상담하고 철학은요. 한 번씩밖에 출제가 안 됐었어요. 어떤 분이 요번에 2025 학년도 교육학노조 시험에서 철학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다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중에 기출 문제 보니까 뭐야. 타일러 합리적 교육과정 설계에 있는 걸음체 중에 교육 철학 관점의 걸음체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잘못해 가지고 철학으로 생각해. 물론 철학이란 말은 들어가요. 근데 교육 과정 파트입니다, 그런 문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부할 때 초점,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집중할 때 제대로 집중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5개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많은 교육 과정, 제 학습 과정이 펼쳐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 출제 관점의 일반적인 사항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출제 관점에서 일단 보편적 교육학 모든 대학이 다루는 영역 아까 얘기했던 교육과정 평가 심리학 그다음에 교수학습 즉 교육 방법론이죠. 그다음에 행정 파트를 위시해서 예비교사가 자 자신의 사교육 의존도를 해소하기 위해 솔직히 지금 학원에서 이 해설을 하지만 교육학은 한번 딱 들으면 뒤에는 사실상 뭐 혼자 공부해도 돼요. 솔직한 말이요. 근데 시험에 따라 광범위하고 지엽적인 이론과 개념을 배제하고 교직관에 배운 보편적 교육학 위주로. 근데 요거랑 충돌하는 게 뭐냐면 실제 관련성이에요. 가령 요번에도 시험 문제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뭐 CAT 이게 교육학 책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카츠라는 사람의 리더십 교육학 책에 사실상은 잘 포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이론들은 이상이 요거는 실제적인 뭔가
현장에서 유행하는 뭐 어떤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엽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사실상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실제적인 소양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양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전문적, 보편적, 교육학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요거를 고차적 사고력으로 풀어내는 거야. 가령 내가 모르는 게 나왔어도요. 사실상은 제시 문맥에 따라서 또는 지시어에 따른 그 키워드에 따라서 내가 한번 이 자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작성, 썰을 푼다고 그래요 이게. 예. 그런 거를 잘해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론을 암기하는 거는 바보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바보는 암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암기는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암기한 것을 사고, 자기 사고로 전환해야 돼요. 가치 판단으로도 전환해야 됩니다. 그것까지를 저 염두에 두고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문제 결력을 보거든요. 교육학 논술 출제자는 문제 해결력을 봅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이유와 사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사례. 이 방안을 제대로 아느냐 문제죠. 구체적인 내용을 네가 아느냐 적용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시험지를 딱 보면 이 변화가 쫙 보여요. 자, 2014학년도 2013학년도 추가 모집 시험은 요거는 이제 국립특수고원에 출제를 했고요. 특수교사만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고 14학년도 14 상반기 15학년도 요렇게까지는 사실상은 일기 이제 출제진이 결정돼서 이분들이 전통적인 논술 정형을 보였어요. 원인과 방안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아주 문제도 간단해요. 심플해요. 이게 이론도 아주 간단하고 지금처럼 지시사항이 많지도 않고 주제도 별도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쓰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가 2기쯤 되면 이제 요때는 별도 주제가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채점하기 편하게 출제진들이 채점하기 편하게 기억 해석 문제, 즉 암기한 거, 또 숙지한 내용을 그냥 개념을 풀어내는 정도로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랬다가 2018년도에 이제 출제진이 또 바뀝니다. 그래서 2020학년 보통 교육학 논술 또는 교직 논술 또는 전공이나 초등교사, 중등교사 전공 출제진은 3년 정도 계약합니다. 3년 계약해요. 3년. 그래서 이 예전에 제가 이제 이 대학에서 이제 그냥 뭐 특강만 한 학기에 보통 한 뭐랄까 이제 열흘 정도 해 주거든요. 비싼 돈 받고 그렇게 해 줍니다. 설명회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특강 해 주는데 이 사범대에서 인제 해 줘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이 교수님이 책을 처음에 같이 쓰자고 했어요. 그랬는데 책을 쓰려고 다 준비하고 인제 쓰고 있는데 이분이 출제위원으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학원 강사랑은 책을 같이 못 써요. 학원 강사는 책을 못 써요. 그래서 그 대학 교수도 있지만 다른 교수님도 저랑 책을 그렇게 쓰고 싶어 했는데 결국 그래서 이 공주교육대학교 쪽에서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이제 책을 쓴 게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출제위원 들어가요. 저랑 같이 공부하다가 책을 쓰다가 출제위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난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책을 아직도 묵혀두고 있습니다. 아직 원고를 안 넘겼어요. 자, 일단 출제위원들이 2018년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때 문제가 사실상 사람들이 제시문이라든가 지시어를 갖다가 명료하지 않다 그래 가지고 지시어를 폭증시켜요. 지시어 폭증한다는 게 뭐냐면 소문항, 네문항 나오는데 한 문항당 두세 개씩 질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리고 명세성, 명칭이 뭐냐, 개념이 뭐냐,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문제. 옛날에는 원인 진단과 방안이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개념만 물어봤어요. 근데 이때는 명칭, 개념부터 해서 고차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까지도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3기. 그리고 2021학년도부터는 이제 명세성을 조금 줄였어요. 약간 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용 해석 문제, 지금도 적용 해석 문제예요. 지금 2026, 즉 내년까지 이 출제진이 갑니다. 2024부터 바뀌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요즘 좀 적중이 안 되고 좀 약간 침체된 게 버벅된다. 50% 밖에 적중이 안 되거든요. 왜 그래? 요때 출제진이 이게 머리싸움 하는 거예요. 머리싸움. 왜냐하면 출제진들이 제 자료 같은 걸 다 가지고 들어가요. 가지고 들어가. 가령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이 명장면 책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냥 100%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비슷한 거 나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상당히 그래서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물론 이 플랫폼 안에서 내기도 해요. 상당 부분. 그런데 고민이에요, 고민. 이 예상 문제집 이런 것들. 그래서 개정을 요번에 다 합니다.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여러분의 교육학 영역에 대한 출제는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출제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건 이제 문제 해설 강의를 따로 제가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될 거예요. 2025학년도 문제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020학년도 시험들 뭐 대부분 문제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예비학교를 따로 뒤에 안내할 거예요. 자, 일단은 교육학 출제 경향에서 우리가 넘어와서 이제 교육학 평가에서 채점 요소가 뭔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배점, 시험 문제는 꼭 항상 지시어가 있어요. 배점이 있고 내용이 15점. 어떤 때는 내용이 16점까지도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 번 딱 있었습니다. 한 번. 그런데 일단 현재는 내용이 15점. 전체 20점 중에 내용이 15점이에요. 그다음에 자, 문항은 번호를 일부러 단다면 1, 2, 3, 4 4개 문항입니다. 소문항. 근데 그 문항 안에 지시어가 좀 많아요. 지시어가. 그러니까 그 지시어마다 다 사실상 뭐로 봐야 된다? 문항으로 봐야 돼요. 소문항 안에 또 작은 소문항으로. 그래서 여기서 경력기사원급반 교육 철학을 교육목표에 적용한 사례를 들어야 돼요. 이게 1-래요. 사례가 있어야 되고 이유와 함께 제시한다. 이것도 1-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경력교사가 언급한 학습 심리학을 교육 목표 설정에 적용한 사례를 근데 사례가 나와야죠. 사례 안 나오고 나오면 안 되죠. 1-3 이유가 1-4쯤 돼요. 그러니까 4점인데 네 가지의 지시어가 숨어 있다. 요구사항이 숨어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주 명료하게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거는 교육 과정 파트예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은 조나센의 구성주 학습 환경 설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보면 지시어가 이걸 설계할 때 경력에서 언급한 문제의 특성과 역할, 특성, 역할, 2-1, 2- 이렇게 식별 번호를 붙이시면 돼요. 그다음에 모델 이후의 교사의 지원 활동 사례. 그러면 여기에 2-3 하나, 2-4 사례가 각각 나오겠죠. 그래서 역시 4점. 네 가지. 지시어가 네 가지인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경력교사 언급한 중거 천적법의 중거 설정 방법 한 가지. 그러면 3-1이죠. 그다음에 교육평가 기본 과정 세 가지. 그러면 3-2, 3, 4 나오겠죠. 그리고 또 4점. 네 가지가 숨어 있다. 다 만족해야 돼요. 그다음에 4번 카체 리더십이론에 근거하여 경력에서 언급한 이와 관련한 능력이 뭐냐. 명칭만 쓰면 돼요. 이건 아주 쉬워요. 명칭만 쓰면 돼. 이게 4-1 이렇게 되죠. 그다음에 동료 교사와 관련한 이 능력이 구체적 실천 방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그러면 4-2와 3이 딱 있죠. 그러면 세 가지. 그러면 이걸 더해 보면은 만족시켜야 될 게 몇 가지예요? 14가지. 15가지가 되네요. 15가지. 15가지 15개 지시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15개 상을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옛날에 객관식 시험 때는 40문항이었거든요. 오지선다요. 40문항.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실상 어떻게 된다. 이 사실상 한번 몇 분의 몇일까요? 한 그거 한 뭐 절반도 안 되는 그렇죠?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40% 45%그 내외인데 요만큼으로 줄었지만 문항 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 왜냐하면 처음에 문항 수는 5문항이었거든요. 5문항이 15점이었어요. 이게. 예, 그래서 3-3-3-3-3 해가지고 15점이었어요. 지시어도 많지도 않았고 가지수도 없었어요. 근데 가지수나 이런 거.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어떤 부분이냐. 자,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이 주의 초점을 가지지 않는 부분인데 뭐냐면 바로 요게 논술의 구성 및 표현 점수가 이게 5점입니다. 원래 여기에는 옛날에 초창기 시험에는 분량도 있어서 분량 다 뺐습니다. 뺐고요. 지금 남은 거는 논술의 내용. 내용이라는 거는 요거죠. 그렇죠? 요거. 요 내용하고 그다음에 주제 있죠. 이게 주제죠. 이게 주제라고 그래요, 이걸. 주제는 배경이 따로 또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의 연계. 그러면 내용과 주제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라는 거죠. 요 부분. 결국 내용과 주제를 반드시 연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계하겠다고 예고하는 문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술의 형식과도 관련돼요. 서론, 본론을 결론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3점이에요. 3점.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타이트하게 점수를 배점했어요. 배점했어요. 그래서 논술의 형식이 1점이고 이게 형식 점수예요. 그다음에 2점이 주제의 연관성, 내용과 주제의 연관성을 두는 게 여기 2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게 3점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표현의 적절성 2점입니다. 이게 띄어쓰기, 문체, 어법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평가서를 표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논술의 내용 75%죠. 문제 분석력, 답안이 문제 지시와 제시문 등을 잘 고려했는지, 특히 이 자기가 지적 소양이 있는지도 보죠. 그래서 이 이론을 알고 있는지, 이런 걸 잘 알고 있는지.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문제의 전체적 요구를 잘 제시문과 지시어를 잘 고려해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시문을 무시하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만 사실상은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감점이에요. 점수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내용을 서술했는가. 심층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 내용을 서술했는가. 그리고 다면 구체적으로 예시 등을 잘 줬는가 이런 거예요. 지금도 문제가 보면 사례를 자꾸 쓰라고 그러거든요. 예시를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용 점수에 요게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논술의 구성 점수는 문단에 대한 기본 특성을 아는가, 서론의 특성을 아는가. 그래서 본론의 주제와 잘 논리적으로 연계했는가라는 것들. 그리고 답안 문장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적합하냐. 어떤 사람 주어도 빠지고 뭐 이상하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의 논리성. 그다음에 표현은 우리가 띄어쓰기. 특히 띄어쓰기는 왜 문제를 삼냐면요. 여러분들이 판서를 해야 돼요. 자료를 만들거나 판서를 해야 되는데 그때 띄어쓰기 안 돼 봐.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 교사의 자질 중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띄어쓰기를 요구한다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2점이나 돼요. 2점. 그 하나만 지적해도 2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거 안 보지 않냐. 근데 봐요. 봐요. 그래서 요 베이스 점수 이 5점이죠, 이게. 이게 5점이거든요. 5점. 즉 전체 25%는 내가 아무 지적사항 없이 깔끔하게 무난하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성을 꼭 하셔야 돼요. 보통 1월부터 조금씩 훈련을 시킵니다.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되죠. 1월부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1월부터 조금 3월, 4월, 5월 이렇게 되면서 조금 증가시켜요. 그래서 개별 첨삭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이 부분은. 요 부분은. 그래서 이건 비밀 보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개인이 쓴 거를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불러가지고 피드백을 많이 해줘요. 이게. 근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들으니까 온라인에서 그냥 강의만 듣고 그냥 피드백 안 듣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이게 5점을 맞아야 됩니다. 요 부분은 정확하게. 그래서 요렇게 평가 요소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용만 오는데 이걸 암기하려고 그래. 안 돼. 암기는 안 돼요. 분명히 했지만 심층적인 적용, 다면적인 이 사례 적용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왜 올해 문제를 딱 보면 알거든요. 사례가 꼭 나와요. 사례를 이유와 같이. 그렇죠? 사례. 지원 활동 사례. 자꾸 사례를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전의 문제도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문제는 앞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적정 근거에 나왔던 이 자료를 보면 이전의 문제 질문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요런 데 보면은 뭐 어떤 그 방안들 이게 어떤 이런 것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면적으로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례로 이분들은 이제 의의, 순결이 역기능 나왔다가 좀 욕을 먹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고차원적 사고로 이제 많이 쓰게끔 했습니다. 이때는 기억 해상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근데 이게 약간 변화시켰어요. 자, 내년에는 또 여기서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같은 출제위원이라도 제가 문제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점수를 이거 통계를 분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뢰도 형성이 안 됐다. 그러면 사실상은 문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이 2026학년도 시험이에요. 이게 2026학년 시험은 사실상은 올해 거보단 요번 거보단 조금 쉬울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마지막 시험 문제가 조금 약간 쉬웠던 경우가 많았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 채점 기준도 한번 잘 보시고요. 자, 일단은 세 번째 넘어왔습니다. 이제 2025년 즉 2026학년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학습해야 되냐. 표준적인 학습 과정을 좀 안내하려고 그래요. 보통 12월 달부터 공부하면 좋은데 한 달이라도 먼저 공부하는 게 나은데. 그래서 제가 12월 달 중순 조금 지나자마자 뭐 다른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보통은 1월부터 이론, 기본 이론 이런 걸 들을 거예요. 2달 정도를 코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3, 4월 되면 심화 이론 듣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5, 6월 달 되면 이제 문제 분석을 슬슬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출 문제만 주구장창 파시는 분이 있고, 또 예상 문제 이제 적응해야죠. 그다음에 모의고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 코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딱 첫째 주부터 해서 11월 달 시험 전주까지 또는 전전주까지 마무리를 보통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에서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좀 보여준 거예요. 1, 2월 달에 저 같은 경우는 기출 이론과 더불어서 인접 이론, 차 점으로 나올 만한 이론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갖다가 같이 분석해요. 아주 기초적으로. 그다음에 이때 키워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도록 OX 문제를 보통 많이 줍니다. OX. 또 일부러 객관식도 좀 활용해요. 그다음에 이때 논리 형식에 대한 기본 원리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서로는 어떻게 쓰지? 본론 어떻게 쓰지? 그걸 계속 이때부터 계속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자동화돼야 돼요. 자동화. 구구단을 외우는 것처럼 자동화돼서 손으로 나와야 됩니다. 개요를 따로 안 작성하고 서로 어떻게 딱 바로 그냥 들이대는 그런 수준까지 만들어 놓기 위해선 1월부터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3, 4월 이후부터는 이제 영역별 심화 이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모든 거를 1, 2월 달에 다 다룰 수 없어요. 이때 빼놓고 좀 어려워서 좀 뒤로 넘기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이론들에 대한 어떤 적용 문제들.
그러니까 이거 적용 문제는 기출 문제도 포함되지만 예상 문제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걸 연습도 시켜요. 작성하는 걸 연습도 좀 시킵니다. 조금씩 늘어나요, 연습이. 그래서 6 월까지는 보통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 초기 이 초벌 구의처럼 말이죠. 초기 작성에 대한 관점을 어느 정도 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인제 7 월 6 월 5 월부터 보통은 이제 종합 문제 분석을 하고 개요 훈련하고 핵심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이제 서서히 인제 정리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그러니까 기초부터 기본 이론부터 심화 이론까지 배웠으면 이거를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고 좀 더 세트 문제를 다뤄야 돼요. 세트 문제. 물론 이때부터 모의고사 과제를 제가 꼭 줘요. 특히 우리가 인제 초수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N수생들도 오시잖아요. 재수 30-40 분도 오시기 때문에 이때 모의고사 문제를 꼭 다룹니다. 이때 인제 부분적 모의고사, 하프 모의고사 이런 것도 많이 치릅니다, 이때. 그리고 이게 모의고사 계속 있어요. 모의고사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해 문제만 보는 것만 200 문제 정도 돼요. 200 문제. 200 문제. 교육하기로는 100 가지. 100 개예요. 근데 그걸 200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론은 이 사실상은 교육하기로는 제가 다 세 봤어요, 옛날에. 한 800 몇 개까지 세다가 말았어요. 그 800 몇 개 이론 안에 또 하위에 키워드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한 3-4천 가지쯤 돼요. 키워드만 숙지할게요. 근데 사실상은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100개 이론. 그렇죠? 200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 문제를 제가 만들어냅니다. 어차피 그 안에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더 이렇게 응용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 여러분들이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맞추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현재 2년 동안은 5 대 5 였다는 거. 근데 제가 이번에 각골명심해서 2025 학년도에는 분명히 75% 100% 제가 적중하려고 합니다. 한번 나중에 결과를 지켜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 마지막까지 해서 우리가 요약, 이론을 이제 요약하고 이제 모의고사를 완전히 시험 체제로 들어가는 거죠. 완전 시험 때처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이라는 부분할 때 제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 주시면은 12월 달에요. 교육학 예비 학교가 열려요. 이거 뒤에 또 자세히 좀 설명하겠지만 이 사전에 이제 기출 경향이라든가 주요 기출 개념들이 있거든요. 요거를 갖다가 문제와 동시에 해서 살짝살짝 맛보는 거예요. 요게 한 3일 정도 지금 예측해 있고 그다음에 1, 2월 달은 교과 기초반 또는 이걸 개론반이라고도 해요. 개론반. 저는 이제 개론반으로 이름을 보통 붙이는데 기초반. 그래서 교과 영역별 주요 이론들, 노즐 기초에 대한 걸 습득합니다. 그리고 3, 4월 되면은 핵심 요약반. 그래서 플랫폼 심화 탐구 이 교재를 보통 써요. 플랫폼 교재를 보통 씁니다. 그래서 제 그 인물 검색 이렇게 쭉 보시면 밑에 교재가 뜰 거예요. 다음이나 네이버에 권구형 검색해 보면 밑에 교재가 쭉 떠요. 그 부분. 그다음에 심화 영역별 연습반은 이제 핵심 이론. 요때는 이제 명장면 교재를 좀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 문제집 이런 것들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명장면 반도 명장면 문제를 좀 씁니다. 쓰고요. 그래서 보통 제가 사실상 요런 과정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지속돼 있어요. 거의 지금 이 20년 가까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만점자가 나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또 이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제 수업 있잖아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솔직한 얘기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합격자 평균만큼 수준, 그 가령 예를 들면 한 16점 정도, 그렇죠? 뭐 11점, 12점도 합격자가 있어요. 근데 보통 고득점자 위주로 또는 중간 정도 이상의 그 레벨로 제가 수업을 해요. 그걸 따라오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딱 앉으면 초수생들, N수생들 잔뜩 있거든요. 근데 그들 개별적 수준에 다 맞는 수업이라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충 수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략적으로 사람들한테 다 만족시켜 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시험에는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요. 절대 도움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 시험 끝났는데 뭐야? 학원 강사 욕하는 경우 많이 있어요. 물론 자기 선택과 자기 운, 또 자기 능력이 문제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 공부라는 게 말이죠.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뭔가 자기들이 사고력을 개발하려고 해야지. 그렇죠? 근데 보면 알겠지만 학원 강사 여러분들 아마 이 기간제 교사나 학원 강사 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남을 가르친다는 게 사실상 어디에다 맞춰야 되냐? 맞출 수밖에 없어요.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격자 평균만큼 제가 수업을 해요. 그건 솔직한 얘기예요. 그래서 기초적인 법이 필요한 분은 제가 따로 클리닉을 해요. 월요일 날 제가 이제 보통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화요일 날 별도의 스터디를 제가 조성해서 할 겁니다. 요 부분은. 여기는 안 나오지만 그건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시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은 수업이고 따로 개별적 지도를 하는 시간을 따로 마련해 줘야 됩니다. 제가. 그게 2025년도부터 계속 진행됩니다.
자, 일단 요렇게 과정이 이루어져요. 자, 뒤에 보시면 자, 제 강의의 특징. 일단 교육학하고 논술을 같이 공부했다. 논술에다 논문을 제가 썼으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들 학원 강의든 뭐든 비교해 보세요. 제가 남을 뭐 욕하진 않아요. 근데 논술에 대해서 과연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렇죠? 이제 지금 한 10년쯤 됐거든요. 그러면 논술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이 제 강의를 안 듣다가 보통 9월 달 모의고사 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강의 듣다가. 근데 쓰는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쓰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가르쳐 줬대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걸 배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제 말을 안 믿어요. 미치겠어요, 그게. 제 말 안 믿어요. 왜냐면 그분 수강생도 만만치 않고 되게 많거든, 양이. 그러니까 다수입으로 사실상은 자기들이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은 그 사람보다 수업 인원수가 적은데 뭐 그렇게 하냐. 그래요. 근데 왜냐면 제가 했던 논문을 가지고 채점자들이 훈련하거든요. 이건 대학에서.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논술 시험을 뭐 낸다, 채점한다 또는 교육과정 평가를 해서 어떤 시험을 낸다 했을 때는 제 논문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제가 이걸 썼으니까 논문을 연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점에서 제가 통섭하고 선별해요. 그래서 적어도 대학 강의를 많이 제가 가니까. 원래 학원 강의도 사실상은 이 못하게 하려고 대학에서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보직을 따로 주려고. 근데 제가 "안 돼. 난 겸임으로 하겠다." 했던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론에 정통해야 돼요. 제가 교육 심리하고 교육 철학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했냐면 오래 문제와 관련돼 있습니다. 제가 이걸 올해도 7월 달에 강의하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타일러 박사가 교육 목표를 설정할 때 개인사의 교과를 딱 위시해서 개인적인 어떤 요구들, 사회적 요구들, 교과 전문가의 견해, 요구들 이런 걸 반영해서 잠정적 목표 설정하고 걸음체로 맞는 게 바로 교육 철학과 학습 심리학이다. 즉 교육 심리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교육 심리 석사. 그래서 교육 철학 박사 과정.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같이 연구했던 교수들, 학회에 있던 교수들, 같이 대학에 지금 있는 교수들 출제가 확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지적인 암기를 그 수많은 걸 못합니다. 사고력을 제가 키워주는데 일가견이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개인 논술의 형식, 그렇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5점짜리가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은 개별 지도를 통해서. 즉 왜냐하면 지적인 어떤 개별 지도, 그다음에 또 하나 뭐야? 기술적인 논술 전개에 대한 기술적인 개별 지도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학 지식이 있으면 사고력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게 있어야지 이게 제대로 나옵니다. 쓰기가 의식을 재구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쓰기가. 의식을 재구조해야지 제대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식을 알아서 될 거는 아니에요. 꼭.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이거를 연습 안 하고 막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균형돼야 돼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학습 전략은 딱 요거 하나 일단 첫째. 깊이 들어가야 돼요. 깊이. 깊이. 넓게 파지만 깊이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1, 2월 달은 좀 넓게 보는 시각도 좀 필요해요. 그러다가 점점 좁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밑에 보물이 딱 숨겨져 있는데 뭐야? 파다 말아요. 파다 말아. 파다 말아. 그래서 이 사람 가 자리가 좋은데 이 사람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면 또 안 돼요. 그런 것들. 근데 만약에 좋다면 그쪽으로 갈아타야 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딱 보고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밑바닥 보고 또 여기 밑바닥 보고 여기 밑바닥 보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요게. 그래서 일단 한 번 선택하면 계속 집중해서 내려가야 됩니다. 이게 얕게 보면 안 돼요. 전공이 80%다 보니까 전공 때문에 헷갈리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전공 80%에도 거기에 교과 교육론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교육학 파트가 한 15% 적어도 많은 경우 어떤 과목은 25%까지 교육학이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학의 이론이 거의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교육학 이론가하고 어떻게 된다? 바로 이 전공에 있는 어떤 교과 교육론, 교수학습론의 이론하고 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특히 자연과학 파트 또는 예체능 파트 일부는 정확히 캐치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자, 그다음에 공부할 때 사실상 어떻게 된다? 요거는 이제 만점자 학습 전략 제안한 거야. 그러니까 20점 만점 받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1년부터 어떻게 했는지. 근데 요거는 뭐 읽기 귀찮아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카페가 있어요. 카페에서 그거 이제 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런 것들. 카페에도 안 올렸어요. 그냥 메일만 받고. 그다음에 일단은 제가 권구현이니까 여기다 권구현의 조력이다라는 거. 세 가지. 쓰리 이 어떤 로드로 가야 돼요. 길로. 그래서 자기가 혼자 학습한 학습. 그다음에
동료와 같이 하는 학습이 필요해요. 이건 전공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뭐 과목 영역별 출제 경향이라든가 비판적 읽기 다양한 각도에서 읽는 거예요. 비판적 크리티컬하게 읽는 거예요. 그렇죠? 영역별 주제 문형까지 정리해서 쭉 어떻게 된다. 오답까지 개별 지도까지 받아야 돼요.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교재를 선택하고 이제 강의나 교재를 선택하겠죠. 그다음에 다독하고 정독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점 분석할 땐 자기 혼자 잘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죠? 또는 동료 스터디를 통해서 이 코로나 때 요게 단절됐어요. 요 부분이 완전하게 단절됐어요. 그래서 노량진에 있는 많은 이 독서실 이런 부분이 뭐 폐업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폐업했어요. 이게 그래서 요런 동료 학습 스터디가 지금은 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에 강의하면 화요일날 스터디를 좀 하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일부터 보통 전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화요일날 고런 스터디를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요 부분을. 자 이렇게 세 가지 트랙 그쵸? 권구현, 본인 혼자 학습 그다음에 요거. 그래서 한 달에 몇 시간 정도 사실상 초기에는 좀 많이 교육학을 초기에는 많이 비중을 늘리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1 월이다. 그리고 여기로 만약에 11 월이다. 그러면 요렇게 그림을 그려 보세요. 요렇게. 요렇게. 잘 보세요. 그림 어떤가? 그림을 요렇게 해서 한 요렇게 요런 그림.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된다. 교육학. 아유 너무 전공을 좀 적게 그렸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전공 여기 한 90% 마지막. 교육학 10% 그리고 여기는 교육학이 25%나 한 30%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가 한 70% 정도 이렇게. 이 선에 맞춰서 가요. 그러면 여기 딱 접점이 이루어지는 데가 7 월입니다. 7 월부터는 이제 딱 여기서 2 대 8로 정확히 갑니다. 근데 점점 교육학 수업이 줄어야 돼요. 초기에는 왜 이걸 해야 되냐면 전공의 교과 경론과 연관되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학 비중을 좀 늘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교육학 비중을 좀 늘리시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가서 교육학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이 80%인데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공 선생님한테 말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공 선생님한테 역사 어떤 교수님한테 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뭐냐면 아, 제가 이 교육학은 참 투잡투잡 재밌는데 역사는 내가 아니 이 전공은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 이 그 듣는 분 입장 굉장히 안 좋죠. 교육학 공부할수록 재밌어요. 빠져든다고요. 제 강의 들은 사람 특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공에 매진해야죠. 전공에. 그러니까 초기에 조금 투입을 좀 많이 하시고 점진적으로 투입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수업 전략. 그다음에 이제 제 강의를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면 이 12월 16일 날 지금 이때 이제 월요일로 좀 돼 있을 거예요. 12월 16일 날 월화수 해서 종일 이렇게 잡아 놨는데 시간이 좀 유동적이에요. 너무 종일 잡아 놨다 그래서 요거를 너무 줄여야겠다 요즘 생각도 해요. 그래서 한 10 시부터 해서 한 14시 이렇게 또는 아니면 3 시부터 해서 18시 정도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간은 좀 약간 유동적이 너무 길어. 유동적이. 그래서 예전에도 한 4시간씩 했거든요. 그래서 한 12시간 12강 정도로 맞췄는데 일단은 현재로는 제가 한 16강 정도로 좀 맞추고 있어요. 16강 정도로. 그러면 이 5시간 내외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요때 12월 16일부터 17일, 18일 3일 동안 프린트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특히 수강생을 대상 무료예요. 이거는 별도로 수강하지 않는 분은 컨텐츠를 제작하고 편집하는 것 때문에 유료지만 여러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출제 영역별 주요 개념의 기초적 이해, 그렇죠? 영역별 핵심 내용이 뭐냐? 종자 지식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논술 기초를 갖다 약간 좀 가르쳐줘요. 왜냐면 이거는 기출 문제 몇 개를 분석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작성법에 대한 기초를 살짝 맛만 보여드립니다. 왜냐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단 교육학 전 영역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센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채점 요소 기준을 조금 이해하는 요거는 조금 비중이 좀 낮아요. 대부분 출제에서 교육과정 파트에 어떤 내용이 나왔었구나. 근데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내가 학교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건 이제 자기가 지적 이해를 좀 맞춰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요게 딱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크리스마스 뭐 지나고 연말 분위기 딱 나고 그다음에 이제 1월 6일 날. 자, 1, 2월 교육학 논술 결혼반. 기초반이죠. 기초반 이게. 그래서 월요 종일 날로 잡혀 있어요. 요게. 월요 종일 날. 화요일 날 스터디 해 주려고. 아시겠죠? 월화에 4시간 4시간씩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월요일 날 딱 오실 분 딱 오고 화요일 날 스터디 안 하고 나 집에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하시고 스터디 나오실 분은
바로 제가 개별 지도 같이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교육학 논술 개론 또는 교육학 논술의 정석 뭐 기존의 교육학 논술의 패러다임이었거든요. 이걸 바꿔가시게 돼요. 그래서 예 전에도 PDF로 줬어요. 그렇죠? PDF로 줬어요. 파일을. 그래서 이 종이책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PDF 파일로 보통 많이 나눠 드려요, 제가. 그래서 파일을 줘요. 파일을 줘 가지고 이걸 합니다. 그래서 이북 형태로 지금 만들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북 형태로. 그래서 이때는 교육학 논술에서 개론 또는 이 어떻게 작성하는 게 정석인지, 예. 그다음에 기본 지식이 뭔지 이런 것들 파트마다. 그다음에 영역별 중요도별 위계하래요. 가장 중요한 이론부터 해서 쭉 기초적 이해부터 또 심화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출제 이론별 관련성, 현장 적용 이해, 1순위 이론부터 차순위까지 쭉. 그다음에 진단 형성 평가를 좀 많이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형성 또는 총괄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아마 과정 자체는 보통 형성 총괄로도 좀 안내가 되는데 앞에 진단도 하려고 해요, 제가 따로. 어떤 OX 문제를 통해서 한번 진단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안에 인제 각각 OX 문제나 객관식 문제를 좀 이렇게 별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짧게 사전에 드려요, 그런 것들. 진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 만나 뵀으면 좋겠네요, 요 부분. 그래서 일단 이 생기초 또는 이게 교육학 논술에 대한 어떤 예비 학교 요 부분이 있었다는 거. 좀 요게 인제 불과 인제 눈앞에 한 20 며칠, 한 달 이내에 벌어진 일이니까 꼭 숙지하세요, 시간을. 그때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시간은 제가 아마 오후에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아침에 너무 춥잖아요, 일어나기 싫고. 그래서 아마 이 1 시부터 지금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 1 시부터. 요거는 다른 이제 시간 조율을 너무 길게 잡아서 조율을 좀 하려고 그래요. 요거는. 그때 예 다시 한번 이 학원 홈페이지에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제 이 해설을 좀 뭐 설명을 좀 끝냈는데 여러분들 2025 학년들은 분명히 얘기지만 제가 50%가 아니라 75% 100% 적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암기하는 것 물론 필요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사고력 전환 그리고 다양하게 보고 재밌게 보면서도 이거를 논술 전개까지 개별 지도까지 하는 그런 과정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실상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운을 빕니다.